그래서 이 도안이라는 분이 뭐 이런 연대를 가졌고, 이 양반이 칠도인이라고 검은 도인, 흑두타, 그러니까 좀 시커먼가 봐. 시커먼가 봐.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특징이 우리가 뭐 꼭 백인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흰 피부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미인의 기준 중에 하나의 흰 피부가 있지, 예, 검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예전에 얼굴이 하도 검해가지고 제가 콜라도 안 먹고 이랬던, 수십 년 동안 콜라를 안 먹어서 많이 하얘졌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먹으면 사이다요. 이렇게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뭘 먹을래요? 사이다. 사이다를 장복한 뒤로 제가 때깔이 벗겨졌어요. 아니 맨날 그 깜상 뭐 깜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뭐 그래갖고 뭐 베트남 사람이라는 둥 뭐 맨날 그런 거, 그것도 후진국으로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선진국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뭐 그렇게. 그래서 저게 칠도인이라고 하는 게, 도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혜로운 사람 뭐 이런 의미고, 이제 시커먼 놈 뭐 이런 뜻이에요. 깜상. 깜상인데 머리는 좋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씹는 표현입니다. 저게 인상파 비슷하지. 인상파. 야, 참 인상적이다. 이래갖고 인상파거든, 그게. 아니,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칭호가 아니에요. 처음 그 인상파 나올 때. 미술 비평에서 굉장히 좀 씹으려고 했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거 주워 먹지 뭐 이러면서 딱 가져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거지. 씹었는데 그걸 그냥, 아이, 그러면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또 저 시절에 보면, 위진남북조 시절에 재밌는 게 있어요. 곤륜노라고, 저게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 통일신라 시대 때 보면 저기 경주에 괴릉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서역 사람들 이래가지고 낭화봉 같은 걸 딱, 도깨비방망이 같은 거 딱 들고 이렇게 무인으로 지키고 있어. 딱 이렇게 뽀대나게 이렇게 수염 꼬불꼬불하고 탁 등치 크고 이렇게. 근데 저 시절에 곤륜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저걸 곤륜노라고 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곤륜노라고 하는 건 곤륜산, 노자는 저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저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남방 쪽에서 온 약간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단순 노예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 보디가드 같이 써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사람이 등치도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도 까무잡잡하니까 이렇게 딱 몇 명이 딱 버티면 위협적이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딱 귀족이고, 이렇게 품 큰 옷 입고 가오 잡고, 옆에 이제 울부락불락 하는 사람들이 배 좀 까고, 옷 헐벗고, 금강역사 생각하시면 돼요. 몸 좋고, 몸짱 이렇게 딱 등치를 딱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연예인들 다닐 때. 예. 요즘은 검은 양복으로 이렇게 뛰어다니지만 그때는 배 까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세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등치가 뭐 보디빌더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게 보통은 저게 곤륜노를 남방 사람이라 하는데 북방에서도 잡아왔는가 봐. 그러니까 저희 곤륜노라고 표현이 나올 거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저기 전등사, 강화도 전등사에 가면 나부상이라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고 있다. 그것도 곤륜노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곤륜노가 도상에도 많이 나옵니다. 도상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방 쪽 사람도 그렇고 북방 쪽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 좀 힘들게 살게 하는 거죠. 인종차별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저 도한 별명 중에 하나가 곤륜노예요. 저 정도 나올 정도면 아마 혼혈일 겁니다. 저런 혼혈은요, 그 시절의 귀족 사회에서는 떨어집니다. 그게 인도 서역 쪽이나 안 그러면 저게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 아프가니스탄 쪽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제 외모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질적인 거죠. 우리는 눈도 좀 작고 원래 동양인이 그렇잖아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코도 크고 이러니까 지금 달마도를 보면 저게 사람인가 싶은 식으로 그려놨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질적인 걸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못생겼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못생기고 이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쓴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신분도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런 신분에서 뭘 좋겠어요. 하고 출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출가했다고 평등 아닙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출가했다고 평등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절에서 완전히 그냥 하인 비슷하게 있는 집단도 있고, 그래요. 다 신분에 따라서 나뉘어요. 그러니까 평등이고 뭐 공부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할 기회를 안 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고려 때도 그랬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평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세 들어서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는 거고, 신분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뿌리 깊어요. 그래서 도안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쓸데없이 보는 거죠. 저거 깐놈이 뭘 하겠어.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태를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좀 강하죠. 네.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거나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상태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도안을 이제 계속 이렇게 배척되고 있었는데 그때 불도징이라는 사람이 딱 도안을 보고 저 사람은 범상치 않다. 왜 그렇게 느꼈겠어요? 자기도 외국인이잖아. 자기도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중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외국인이 외국인을 보는 시각하고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범상치 않은데?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찔찔찔 거리면서 다 외워버린대요. 근데 도안이 원래부터 그랬었는데 그 전에는 신분제를 못 뛰어넘어가지고 그러니까 한족들이 볼 때는 그거 왜 온들 뭐 하냐? 그래봐야 저놈은 뭐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이랬는데 불도징이 그걸 알아봐 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진국이었던 거를 불도징이 발견하고 불도징이 후조라고 하는 나라의 어떻게 국사 같은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땡겨주니까 이 사람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쫙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때가 어떤 시대다? 56국 시대. 그러니까는 북방 유목민들이 내려왔으니까 기존에 있던 한족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불도징이 뜰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불도징이. 그리고 이 불도징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빈두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빈두르 신앙. 빈두르 신앙 아세요? 나반존자. 물론 저는 나반존자하고 빈두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걸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저는 나반존자는 아마 신선사상하고 연결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그 연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빈두르라고 생각을 해요. 나반존자가 이제 독성각에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각에도 있고 그죠? 그게 보통 이제 거의 칠성, 산신, 나반. 산신 대신에 바다 쪽으로 가면 용왕 이렇게 모셔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반존자로 제일 유명한 게 청도 운문사. 그래서 이 빈두르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분의 특징이 교단 정비예요. 네, 교단 정비인데 그냥 소소한 거 일단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두르 신앙 하루는 꿈을 꿨는데 머리가 희고 눈썹이 이렇게 쫙 긴 분이 꿈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교단을 정비하다 보니까 저때 이제 번역이 중구난방으로 사람들이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안 맞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번역 통일안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꿈을 꾸니까 머리가 희고 눈썹이 긴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는 게 맞다. 내가 인도에 살고 있는데 나한테 공양을 올리면 이거 뭐야 이거 뭐 야바우야? 와 갑자기 그 얘기로 나와. 그럼 뭔가 영험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누군지를 몰랐대요. 그게 뭔 꿈이지? 그렇게 제자가 이제 회원이니까 회원 스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회원 스님도 그게 누구죠? 이제 서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십송률이라는 게 이렇게 전례가 되면서 그걸 번역하는 거를 회원교단에서 하거든요. 강남의 회원교단에서.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빈두르존자였던 거야. 그래서 빈두르 신앙, 그리고 그게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게 이 도안 스님하고 관련이 된다. 그리고 그게 나반존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조금 아우가 안 맞는 게 빈두르가 인도에 사는 게 아니고요.
북구로주에 살아요. 북구로주에. 네, 북구로주에 살아. 내가 저 양반 잘 알거든. 제가 카톡도 하고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도 경전들 이렇게 쭉 보면 저 율장에 저분이 나와요. 그래서 신통 금지하고 뭐 이런 대목에서 뭐 망고나무 얘기적 첨부라연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나중에 북구로주에서 저 양반은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부처님한테 한 칼 묻고 너는 죽지 말고 계속 그 명상의 힘을 통해서 계속 살면서 불교를 보호해라. 그리고 누가 너에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너는 가서 AS를 해라. AS를 해줘라. 그랬더니 저때 나타나가지고 뭘 좀 주면 AS가 쉬울 건데 이랬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왜? 무상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관욕에 대한 거 지금 우리가 관욕 이런 거 이 양반이 다 정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교가 인도에서 넘어올 때 중앙아시아 사람도 있고 서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와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를 막 하고 번역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룰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예불도 다 다르고 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게 같은 불교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때 이 도안 스님이 이 전진의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을 실어줘요. 저 전진의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도안 스님을 이제 후원해 주거든요. 저 부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준 게 전진의 부견이에요. 372년 고구려의 불교 전례. 그러니까 전진의 부견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를 통해 가지고 저 거의 다 강북을 다 통일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이미 합쳐진 거고 이만큼을 통일하고 나중에 이쪽으로 치고 내려가요. 치고 내려가. 근데 거기서 어디에 전쟁이 벌어지냐면 저기 양양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양전쟁. 예, 양양성 전쟁.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대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정중앙 쪽에 딱 거기를 깨트리면 여기저기 치고 나가기가 딱 좋은 거예요. 저거를 10만을 동원해서 379년에 깼대요. 372년에 고구려 불교 전해주고, 그러니까 불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해서 하나의 제국을 만들겠다. 이 부견이라는 사람이 수나라 이전에 통일과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통일과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 그리고 저 양양성을 이제 10만을 가지고 깨트리고, 우리도 그런 데가 있어요. 지형적으로. 백제의 관산성 전투 들어보셨어요? 관산성을 얻느냐가 백제하고 신라의 명운을 가르는 거예요. 지금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 대전 옆에가 옥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를 딱 장악을 하면 신라로도 치고 들어가기도 좋고 막기도 좋고 딱 이런 거예요. 중심 정도 되잖아요. 지금 한반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북한 빼고 남한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대전쯤이 중심 아니에요? 거기를 잡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쫙쫙 뻗어나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양양성 전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나중에 원나라 징기스칸 쳐들어왔을 때도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도 징기스칸은 벌써 저 때는 갔고 쳐들어왔을 때도 저 양양성에서 걸린다고요. 한동안 전투가 벌어지는데 양양성을 얻으면 거의 중원을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양성을 10만을 딱 해서 깨트리고 저 사람이 불교를 좋아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양양성에 10만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 반을 얻었다. 1+1이 아니고 1+ 절반, 이 2분의 1을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한 사람이 석도 아니고 한 사람이 습착치예요. 습착치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해 습착치요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다 끝까지, 동서남북의 바다 끝까지 땅 있는 데서 나만한 사람이 있어? 나같이 대단한 사람 없어. 그게 사해 습착치라는 뜻이에요. 사해 안에 습착치가 최고야. 야, 나보다 머리 좋은 놈 나와.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습착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녔는데 이 도안 스님은 태양산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태양산 뭐 중국의 그랜드 캐년 뭐 이래가지고 태양산맥 35만 9천 원 뭐 이래가지고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태양산 장가게 다음에 태양산
황산, 그다음에 저기 구체구, 장가계, 그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그리고 그 앞에 황산 앞에 뭐가 있었냐면 저기 계림, 그다음에 황산, 그다음에 구체구, 그다음에 여기 태양산. 이 태양산 쪽에서 도안 스님은 이렇게 활동했던 분인데 나중에 양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양양에서 본거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습착치고, 습착치가 저 습착치 후손 중에 대박 난 사람이 있습니다.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이름이 습근평이에요. 습근평. 그래서 저 습착치 후손입니다. 저 조상 중에 저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시진핑 조상 중에. 그렇게 해서 사해 습착치요 하고 다녔는데 도안 스님을 딱 만나고 깨갱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미천석도 아니요. 하늘을 두루 덮는 내가 바로 도안이요. 도안 스님 또 그렇게 저 사람이 사해 땅 위에서 내가 최강자야 이러니까 하늘을 다 두루 덮는 게 나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 스님 머리가 더 좋아요. 그래서 북연이 양양성을 깨트리고 딱 보니까 한 사람 반을 얻었다. 그러니까 양양성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깨트리고 나서 그런 걸 얘기하면 추접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귀족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반을 얻기 위해서 이걸 깼다. 다 이렇게 멋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문사를 좋아한다. 공부하는 사람 좋아한다. 딱 이렇게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렇게 중구난방인 불교들, 그 전에 들어왔었던 중구난방인 걸 어떻게 정리해서 통일시키느냐. 그래서 의식의 통일. 그러니까 설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북연이 한 사람 반을 얻었다 하면 얼마나 존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북연이 왜 석도하는 외국인 같이 약간 저렇게 칠도인 약간 까맣고 이런데 왜 별 무리 없이 저 사람을 받아들였을까? 유목민 계열이죠. 유목민들은 별 문제 없게 보는 거예요. 한족들이 이제 문제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섞였다는 거예요. 혼혈 계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법하는 의례 같은 거, 사찰 안에서의 의례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자기 출신 국가나 구마라 집도 이제 구자국 출신이라서 구마라 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출신 국가를 붙이고 그 뒤에 상자가 들어오면 그 자기 은사 선생의 출신 국가를 성으로 붙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다 석시로 통일하자. 석시 난 저거 굉장히 싫은데. 근데 그게 통일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로 얘기하면 자장 스님이 저 역할을 해요. 중구난방인 불교를 어떻게 통일하느냐. 그리고 저렇게 통일해서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뛰어난 인물들이 착착착착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장 스님 뒤에 의상원효가 나오는 거예요. 바닥을 다 깔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 정비를 쫙 해주는 거지. 그게 도안이에요. 그게 도안 스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석시로 통일하재. 석시로. 그래서 석도안이에요. 성을 다 버리고 부처님 쪽으로 다 통일하자. 근데 조금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게 석가라고 하는 거에 음사잖아요. 근데 그걸 석시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고 석가는 종종명인데 부처님은 고타마씨거든요. 부처님의 성씨는 고타마씨예요.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그 당시에는 저렇게 통일했어요. 그리고 격이불교. 그러니까는 중국식 개념을 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던 것들을 이제 조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지향해 가자.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도안록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경전들을 목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경전이고 그 다음에 같은 경전인데도 번역 내용이 달라가지고 서로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칸트의 뭐 순수이성 비판을 번역했는데 한 10사람이 다 다르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다 대조해가지고 이걸 재편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작업을 하려면 뭐냐면 목록이 나와야 되잖아요. 목록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정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번역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앞으로는 번역할 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그게 오실본 삼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다 보면 5가지는 날아간다. 중국하고 인도하고 문장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와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않아. 이렇게 딱딱 담백하게 딱딱 끊어지는 거 좋아하고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주저리 이게 술 담배 안 하는 연세 드신 어른의 끊임없는 잔소리. 인도 스타일입니다. 그게. 이유는 뭐냐면 인도는 암기하는 문화예요. 암기하다 보면 뭐가 좋으냐면 반복되는 게 좋아요. 외우려면. 천수영 같은 경우도 뭐 원하속지일체법, 원하조득지해안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구절들을 계속 반복시키면 돌립니다. 이게 외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중국은 쓰는 문화예요. 쓸 때는 그게 번거롭기만 하고 낭비만 돼. 종이만 낭비돼. 얘네는 외우려다 보니까 계속 어떤 리듬이 있는 거죠. 멜로디가. 그래서 너저분하게 쭉 길어져요.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쳐내야겠다. 날려야 된다. 날려야 된다. 왜? 날리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렇게 날아가는 게 5종류예요. 그래서 개송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600권 대반야경을 볼 때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똑같이 한 페이지 정도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한 단어씩만 바꿔. 와, 이건 진짜 인간인가 싶다. 인간인가 싶어. 그래서 현장 스님이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축약 번역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언어 문화라 그다음에 전통들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거가 5가지를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의 어떤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시를 못하고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이 다음에 나오는 구마라집이 이제 틀을 짭니다. 한 단계씩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제시하고 그렇지만 다 바꾸면 안 된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 부분들 그런 것들 핵심은 손을 대면 안 된다. 날릴 수 있는 게 있고 세상에 날릴 수 없는 그러니까 미사여구라든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 경전을 딱 피면 뭐가 있냐면 어느 세계에서 누가 오고 어느 세계에서 누가 오고 막 이런 것만 몇 권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좀 날릴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친 부분이 있어. 그거는 날리면 안 된다. 뭐 이런 표준들을 쭉 제시해 주는 거예요. 표준들을. 그렇게 해서 번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찰에 대한 것들, 의례에 대한 것들, 신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요. 기본적인 틀들을 다 정리해. 그리고 격의불교도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3쿠션으로 불교를 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다 풀어주는 거.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는 불교의 뜻을 제대로 전달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원뜻대로 조금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극복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근데 해원 스님한테는 해원 스님이 저게 노자 장자 이런 거 잘 알거든요. 유교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타너 스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원 스님은 예외 이랬다는 거야. 저 애상자다 애상자. 너는 예외. 너는 예외.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준과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도안이 중요한 게 이 사건이죠. 구마라집을 초청합시다. 구마라집이 그 당시에 구자국이 어디냐면 이쪽에 실크로드 가는 쪽에 있어요. 실크로드에서 조금 더 가면 지금 도낭에서 조금 더 가면 우르무치 쪽에 키질의 천불동 쪽인데 거기에 구마라집이 이 진귀한 사람이거든. 어렸을 때부터 명성이 쫙 떨어지는 그리고 또 그 엄마가 희한한 사람이요. 참 이런 사람. 헬리콥터 맘의 시조가 그 양반이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양반. 진짜 특이한 사람이야. 구마라집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엄마는 구자국 공주거든요. 근데 후려가지고 결혼시켜요. 결혼해요. 저 아니면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몇 년 살고 이번엔 내가 출가하겠다고. 야, 뭐 지금 장난해?
그리고 아들도 같이 출가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다 인도까지 데리고 다니고 유명한 선생님들 밑에서 다 공부를 시켜요. 이게 조기교육의 힘인가 봐. 그래서 구마라집이 젊었을 때부터 명성이 쫙 뻗치니까 도안의 어떻게 보면 약간 핸디캡이 원어를 몰라. 머리는 좋은데 그 당시에 그런 걸 배울 만한 제대로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와서 이 장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북연의 이 전진이라는 나라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결국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는 그게 유리한 거고 북연한테는 이제 그렇게 약을 판 거고 불교 입장에서는 불교가 이제 틀이 완전히 갖춰지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플러스 그 위에다가 그게 착착착 쌓이면 이제 거의 완판이 되는 거지. 그럼 미세 조정만 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북연한테 구마라집을 모셔옵시다 라고 얘기를 해.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북연이 군대를 파견해서 구마라집을 모셔오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두 사람이 끝내 못 만나요. 그게 16년간의 또 뭐 이런 공백이 있어요. 그런 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내용. 언제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 이 구마라집 진짜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